내 주머니 속에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 엄청 복잡한 양자역학 논문부터 당장 내일 써먹을 최신 마케팅 트렌드까지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쫙 뽑아내 주잖아요. 정말 터치 몇 번이면 다 나오는 그런 엄청난 시대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여전히 굳이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쓰는 걸까요? 아,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래요. 단순히 누군가한테 지식을 주입받고 그걸 달달 외워서 평가받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면 말이죠. 당신과 저는 이제 대체 어떻게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발칙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지식의 유통기한이 그 어느 때보다 짧아진 지금 무언가를 안다는 것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확실히 옛날이랑은 다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주머니 속 슈퍼컴퓨터,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이미 아득히 초월해버렸으니까요. 어휴, 가끔 무서울 정도예요. 그렇죠. 이제 배움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 단순한 교육계의 고민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헤쳐볼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글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제목이 질문 8 교학상장. 교사도 학생도 다 강학인가? 라는 흥미로운 에세이입니다. 오늘 이 글의 핵심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네요. 네, 그 글 제목에 있는 교학상장이라는 단어 아마 학창시절 도덕교과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뭐 이런 뜻이었죠, 아마. 맞아요. 엄청 오래된 사자성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이상적인 교훈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겉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잖아요. 네, 맞아요. 착하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의 행간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오래된 철학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대적인 위기들을 돌파할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무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깊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 압도적인 AI 시대에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인 생존 지침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와, 그 옛날 사자성어 하나에 그런 생존 전략이 다 들어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스스로의 학습 방식을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그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한번 복기해 볼까요? 아, 코로나19 팬데믹 말씀이시군요. 네, 이 글의 저자는 팬데믹 당시 우리가 보여준 반응에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들이댑니다. 당시 학교 문이 닫히고 다들 줌으로 수업이 전환됐을 때 우리 사회의 관심은 오로지 한 곳에만 쏠려 있었죠. 다들 엄청 걱정했잖아요. 애들 성적 떨어질까 봐. 맞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그 이른바 학력 결손에 대한 공포였어요. 전례 없는 고립 상황에서 어른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게 지식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었다는 사실. 이게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힘든 건 안 보고 성적표만 본 거잖아요. 네, 성적 그래프의 하락에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정작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다른 곳이요? 어디인가요? 그들은 학력 저하보다 관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정서적 역량의 붕괴를 훨씬 더 치명적인 위기로 진단했어요. 아, 사회 정서적 역량이요? 네, 단순한 지식의 단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끊어지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사막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쳐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와이파이가 끊겨서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자는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배터리 잔량, 그러니까 학력이 100%에서 90%, 80%로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죠. 와,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그 네트워크 단절,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인데 말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 겪으셨을 텐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진짜로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혹시 화상회의할 때 카메라 꺼두고 몰래 딴짓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동료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나누던 실없는 농담이나 회의 전후에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던 잡담 같은 비공식적 소통이 싹둑 잘려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엄청난 정서적 고갈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의 조직도 그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는데 하물며 타인과 부딪히면서 사회성의 기초 근육을 막 만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진짜 치명적이었겠네요. 네.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라졌다는 건 그냥 세계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 몇 개 덜 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진짜 힘은 머릿속에 든 그런 암기 지식이 아니라는 걸 그때 다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 에세이에서는 그걸 마음 근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음 근력이요. 바닥을 쳤을 때 다시 튕겨 오를 수 있는 마음의 힘, 뭐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다시 열었다고 냅다 그 밀린 진도부터 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식을 쏘아보내던 과거의 교실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관계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던지는 가장 파격적인 대안이 등장하는 거군요.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여기서 강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렌즈를 꺼냅니다. 강학. 뭔가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엄격한 경계선 있잖아요. 그 견고한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평평하게 눕혀버리자는 제안이죠. 강학이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배우는 교사, 그리고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생. 이 둘이 융합된 주체라는 뜻이잖아요. 네, 쌍방향적이고 상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죠. 이상적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현실에서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부장님이 이제 막 입사한 20대 신입사원한테 배운다. 혹은 20년 동안 수학만 가르친 베테랑 선생님이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한테 무언가를 배운다.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죠.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아마 아니 그러다 위계질서 다 무너지고 조직 개판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운다는 행위의 메커니즘을 좀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오해하고 있다고요? 네, 50대 부장님이 20대 신입사원에게 무슨 업무의 노하우나 업계의 역사적 지식을 배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식의 총량으로 겨루는 퀴즈 대회가 아니니까요. 아, 팩트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경험의 고유성입니다. 경험의 고유성이요? 네. 그 20대 직원이 혹은 10대 학생이 살아온 시대와 그들이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은 50대 부장님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완전 다른 세상을 살아온 거니까요. 이 고유한 시각을 의사결정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강학의 본질입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팩트를 외우는 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을 흡수하는 배움이군요. 주목합니다. 게다가 이 수평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전감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미래 역량 있잖아요. 이런 건 누군가 칠판에 적어준다고 해서 학생 뇌에 바로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USB 꽂아서 전송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학습자 본인이 내가 틀린 말을 해도 비난받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자기만의 언어로 입을 열고 타인과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아, 억압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 네, 상하관계라는 공포가 제거될 때 우리 뇌의 창의적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죠. 교사나 리더가 스스로를 완전 무결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낮출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막 끄덕여집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주의를 걷어내야 진짜 혁신이 삭투 공간이 생긴다는 거네요. 네, 교실 혁신이든 조직 혁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위계 질서나 지식의 독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대 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위계를 박살내기 이전에 이미 지식의 독점권을 무자비하게 뺏어간 장본인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ESA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교사나 소수의 전문가에게 쫙 집중되어 있었죠. 그분들이 다 문직이었죠. 네, 지식의 문직이요. 하지만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AI의 등장은 이 문지기들을 전부 실직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이 에세이가 제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은요. 이 거대한 기술적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가 수평적 상호학습, 즉 교학상장의 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단순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주체성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와, 주체성이 위협받는다. 하긴 요즘 주머니 속 스마트폰만 딱 열면 최신 논문부터 코딩까지 AI가 다 찾아주고 깔끔하게 편집해주니까요. 정말 편하죠. 예전처럼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며칠씩 책을 뒤지거나 콧대 높은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달콤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이면에 엄청난 독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이 에세이도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에 도달하는 과정의 고통을 싹 생략해버렸을 때 학습자로서 극도로 나태해질 수 있다고요. 편리함은 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게 마련이니까요.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 비유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의 AI가 단순히 길을 찾아주는 기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넘어섰다고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막 편집해서 우리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과연 진짜 진실인지 혹은 어떤 편향된 신념을 듬뿍 담고 있는지는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아, 그 유명한 환각 현상이요.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건 AI가 아주 그럴듯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요. 와, 그러니까 운전자가 길을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너무 당당하게 직진하세요 하니까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홀린 듯이 엑셀을 밟아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압도당해서 의심하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기계가 주는 정보를 삼키기만 하는 좀비 같은 종속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겠네요. 네,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죠. AI는 정보의 검색과 편집을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네, 속도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정보가 우리 인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진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의 고유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인간 혼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비게이션의 당당한 확신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 AI가 이렇게 쫙 요약해줬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 방식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진짜 이로운 걸까? 이런 질문을 두고 교사와 학생, 리더와 팀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치열하게 논질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등하게 의심하고 토론하는 거군요. 네, 그것이 이 에세이가 AI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바로 교학상장을 지목한 진짜 이유입니다. 와, 이 메커니즘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AI가 가져온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인간이 무력해지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 즉 얼굴을 맞대고 동등하게 의심하고 토론하는 행위를 더 빡세게 강화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나와 완전히 다른 경험치를 가진 누군가와 끊임없이 티키타카, 핑퐁을 치면서요.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고 멋지게 파도를 타려면 우리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구명조끼나 안전망이 되어줘야 하는 거네요? 네. 압도적인 기계 문명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과 서로의 뇌를 맞대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힘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럼 이 묵직한 통찰을 학교 교실 밖으로 한번 슬쩍 끌어내 보겠습니다.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 학생이 아닐 확률이 높을 겁니다. 직장인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교학상장의 원리, 서로가 강학이 되는 이 수평적 학습 모델이 우리의 일상이나 직장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세이의 후반부는 이 배움의 모델을 학교 담장 밖으로 확
넓혀가더라고요. 네. 이 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학교의 건강성은 시민의식과 비례한다. 학교의 건강성은 시민의식과 비례한다. 무슨 뜻인가요? 배움이라는 행위가 교실이라는 고립된 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공기와 토양을 아주 그대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아, 동네 분위기를 따라간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으로, 지역은 학교로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른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어른들의 태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태도가 변해야 하나요?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를 우리가 막 통제하고 감시하고 바른 길로 억지로 끌고 가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포지셔닝 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맨날 떼끼 이러면서 가르치려고만 하죠. 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강하게 원리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려면 어른들부터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나도 저 아이들의 낯선 세계관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해야 하죠. 아, 아이들을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배울 대상으로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의 토양 위에서만 아이들이 억압받지 않고 엄청난 긍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이 에세이에 인용된 제가 개인적으로 읽다가 진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던 문장 하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문장 기억납니다. 한국 사회의 큰 지성이셨던 고 이어룡 교수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100명의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1등은 한 명뿐이지만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하면 10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한 비유죠.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철학적 함의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요. 우리가 왜 우리 모두가 서로에 강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탁 닿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그냥 좁은 트랙 위에 세워놓고 저기 결승선이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뛰어! 막 이렇게 채찍질 해왔잖아요. 네, 줄세우기 교육의 전형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딱 한 명의 승리자랑 99명의 패배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트랙의 방향을 아예 100개로 만들어버리면 100명 모두가 자기만의 트랙에서 1등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림으로 뛰고 누군가는 요리로 뛰고 누군가는 코딩으로 뛰고요. 맞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AI 시대라는 현재의 맥락에 다시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 맥락에서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단일한 방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달리는 경주, 다시 말해서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경주는 이제 인간이 AI를 절대, 네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기죠. 계산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요? AI가 그 단일 트랙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으니까요. 결국 인간이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의 고유성을 무기로 100개의 다른 방향으로 뛰는 것뿐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100개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 100개의 다른 창의성과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진심으로 배우는 어른들의 겸손함이 필수적인 겁니다. 윽박 지르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야, 넌 왜 저쪽으로 안 뛰고 이상한 방향으로 뛰어?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네가 달리는 그 새로운 길은 풍경이 어때? 나한테도 좀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 나한테도 좀 알려줄래. 그 말이 참 따뜻하네요. 네, 그런 상부상조의 문화가 깔린 사회야말로 미래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낼 가장 비옥한 텃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가 단순한 교육정책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당신이 이끄는 팀, 당신이 속한 프로젝트 그룹, 혹은 당신의 가정에서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삶의 철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 낡은 리더십을 버리고 서로의 고요함을 연료 삼아서 100개의 방향으로 함께 질주하는 조직. 상상만 해도 얼마나 역동적일까요? 이 글이 지니는 통찰은 실로 거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묵직한 통찰들을 잠시 싹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정리할 시간이군요. 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혼란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진짜 결핍이 성적표의 점수가 아니라 정사적 연결의 단절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위계 질서를 허물고 서로가 스승이자 제자가 되는 강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고요. 수평적 학습의 중요성이요. 또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AI의 매혹적인 속삭임에 뇌를 맡기지 않으려면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동등한 인간 간의 치열하고 비판적인 토론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도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환각 현상에 속지 않으려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원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로 쫙 퍼져나갈 때 우리는 100명이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 100명 모두가 승리하는 진정한 평생학습 사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까지요. 네, 머릿속에 지식의 양만 채워 넣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경험을 끈끈하게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힘. 어쩌면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본질적인 배움의 기쁨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연결과 상호작용의 힘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지적 여정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하지만 당신의 배움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그럼요, 일상에 적용해야 하니까요. 오늘 살펴본 에세이에는 아주 단호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강학으로 여기고 상호학습하는 것이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명문장입니다. 이 통찰을 당신의 내일 아침으로 딱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거나 직급이 낮거나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 갓 들어와 아직 모든 게 서툰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요. 매일 투닥거리는 당신의 10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한 명쯤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무언가를 무조건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만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좀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내일 아침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평소의 수직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의 고유한 시각에서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요즘 너의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흥미로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묻는 그 순간 1등만을 쫓아 앞만 보고 달리던 당신의 트랙 방향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굽이쳐 흐려가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변화네요. 타인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고 당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배움을 청할 때 비로소 내 앞에 수많은 닫혀있던 세계의 문들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서로가 서로의 문을 열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움을 향한 당신의 멈추지 않는 호기심을 저와 저희 팀은 늘 응원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아주 훌륭한 강학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질문을 던지는 당신과 함께 다음에도 당신의 뇌를 깨울 새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